안녕하세요. 오늘은 자료, 특히 오태민 씨 유튜브 영상 스크립트 발췌본을 좀 중심으로요. 미국의 지정학적 선택, 그중에서도 2차 대전 후에 있었던 한국 전쟁하고 베트남 전쟁, 이 사례들을 통해서 미국의 그 이상주의와 현실주의가 막 어떻게 부딪히고 작용했는지 이걸 좀 깊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정말 흥미로운 주제죠. 그쵸? 미국의 결정들이 결국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, 또 그 안에서 우리가 뭘 좀 얻어갈 수 있을지 같이 한번 탐구해보는 거죠. 네, 맞습니다. 그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미국이 어떤 때는 스스로의 이상, 예를 들면 제국주의를 없애겠다, 이런 목표를 막 쫓다가요. 오히려 소련이 커진다거나 음. 동맹국들이 약해진다거나 하는 그런 지정학적인 어려움을 스스로 만든다는 거. 그 모순점이 좀 핵심인 것 같아요. 네, 모순점. 왜 이런 좀 역설적인 상황이 자꾸 생겼는지 그 배경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맞아요. 그 스크립트를 보면 루즈벨트 시대의 이상주의가 동맹인 영국이나 프랑스 제국까지 해체하려고 하면서 이게 의도치 않게 힘의 공백을 만들었다. 뭐 이렇게 지적하거든요. 네, 그렇죠. 그리고 그게 결국 뭐 중동이나 아시아 같은 데서 미국의 좀 장기적인 부담으로 작용했다. 이 연결고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거라고 보나요? 그 루즈벨트 행정부의 반제국주의 기조가 식민지 독립을 지지하는 쪽이었는데 문제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의 독립은 권력 공백이나 혼란으로 이어지기 쉬웠다는 거죠. 아, 혼란이요. 네. 그런 상황에서 이제 소련 같은 경쟁자들이 영향력을 키울 기회를 잡게 되는 거고요. 반면에 그 조지 캐넌 같은 현실주의자들은 소련이 본질적으로 팽창하려는 속성이 있다. 이걸 딱 간파하고 봉쇄 정책을 막 주장했죠. 봉쇄요. 네. 네. 근데 또 동시에 NSC-68이라고 냉전 초기에 미국의 군사력 증강 계획 담은 그 핵심 보고서 있잖아요. 거기서는 반공 이데올로기 같은 이상주의적인 명분이 소련 위협을 훨씬 더 강하게 보이게 만들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. 이렇게 정당화하는 데 쓰이기도 했어요. 아, 그러니까 이상주의가 개인 명분을 만들어주기도 했다는 거군요. 그렇죠. 이 두 시각이 계속 막 팽팽하게 맞서면서 미국의 정책을 되게 복잡하게 만든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한국 전쟁 사례로 한번 넘어가 보죠. 이 갈등이 여기서 어떻게 드러났는지. 전쟁 초기에 보면 그 에치슨 라인 선언 있잖아요. 미국의 태평양 방위선에서 한반도를 뺐던 거예요. 네네. 이런 걸 보면 한반도는 약간 부차적인 관심사였던 것 같아요. 근데 북한이 남침하니까 갑자기 미국의 태도가 확 바뀌는데 자료에서 말하는 칠면조 비유는 어떤 의미일까요? 그 비유요. 그건 뭐냐면 작은 손실, 예를 들어 치면조 도둑 맞는 걸 그냥 두면 결국 더 큰 손실, 집 전체를 도둑 맞게 된다. 이런 논리예요. 아, 그러니까 한반도라는 좀 비교적 작은 지역을 공산 세력한테 넘겨주면 결국 더 중요한 일본이라던가 다른 아시아 지역까지 줄줄이 위협받을 수 있다. 이런 현실적인 위기감 때문에 미국이 개입을 결정했다. 이런 설명인 거죠. 현실적인 위기감. 그렇군요. 처음에는 북진 통일까지도 생각했는데 중국이 끼어들면서 전쟁 목표가 확 바뀌죠. 한반도 분단 상태를 그냥 유지하는 현상 유지로요. 아, 목표가 바뀌었군요. 네. 메가더 장군 해임도 이런 정책 변화랑 관련이 깊고요. 그 뒤로 2년 동안 계속된 그 지루한 고지전 있잖아요. 그건 사실상 이 현상 유지를 위한 엄청난 소모전이었던 거죠. 그냥 버티기 위한 소모전. 근데 흥미로운 건 이 스크립트에서는 이 과정이 결과적으로는 중국을 소모시키고 미군을 거기에 묶어두려고 했던 스탈린의 계산하고도 좀 맞아떨어졌다고 분석해요. 스탈린의 계산과도요? 네. 하지만 또 동시에 이 전쟁을 계기로 나토가 더 강해지고 중국이랑 소련 사이가 벌어지는 그 씨앗이 뿌려지고 결국 미국 중심의 냉전 질서가 딱 세팅되는 그런 예상치 못한 결과도 가져왔다고 평가하더라고요. 정말 아이러니하네요. 그럼 이제 베트남으로 넘어가 볼까요? 거기는 또 다른 복잡한 문제가 있었다고요. 프랑스 식민유산 처리 문제랑 또 반공주의 사이에서 미국의 이상주의가 다른 딜레마를 낳았다. 네, 맞아요. 특히 케네디 행정부가 남베트남 응오딘지엠 정권한테 민주화를 요구하다가 쿠데타를 잠깐 방조하게 된 거, 이게 어떻게 상황을 더 안 좋게 만들었다고 분석되나요? 그 GM 정권이 물론 좀 권위주의적이긴 했지만 그래도 강력한 반공 지도자였거든요. 네. 근데 미국이 민주주의라는 그 이상적인 가치를 내세워서 그의 제거를 약간 눈감아주자. 남베트남은 완전 극심한 정치 혼란에 빠져버린 거예요. 이게 오히려 북베트남하고 베트콩한테는 기회가 된 거죠. 혼란이 기회를 준 셈이군요. 그렇죠. 게다가 한국전쟁 때랑은 다르게 정글 지형에다가
호치민 루트라는 그 효과적인 보급로, 또 게릴라전의 어려움, 거기다 미국 내에서 엄청 거셌던 반전 여론까지 이게 다 겹치면서 미국은 진짜 깊은 수렁에 빠진 거죠. 정말 총체적 난국이었네요. 네. 그때 이제 닉슨하고 키신저 같은 현실주의자들이 딱 등장해서 판을 좀 바꾸려고 했죠. 중국하고 관계를 개선하는 이른바 대탕트를 통해서 소련을 견제하고요. 동시에 북베트남에는 군사적인 압박을 막 가하면서 협상을 좀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했던 거예요. 아, 그게 닉슨 키신저의 전략이었군요. 지정학적으로만 보면 꽤 영리한 접근이었어요. 근데 국내 정치 문제, 즉 워터게이트 사건 터지고 의회가 또 전쟁 권한법 만들어서 해외 개입을 딱 제한해버리니까요. 결국 미국의 지원이 끊기면서 남베트남은 공산화되고 만 거죠. 결국 국내 정치 변수가 또 참 들어보니 미국의 외교 정책이라는 게 정말 그 고결한 이상하고 또 냉혹한 현실 사이에서 계속 아슬아슬하게 길을 찾아온 과정 같아요. 네, 그렇죠. 한국과 베트남에서의 경험은 그 어려움을 정말 잘 보여주는 것 같고요. 명백한 실패도 있었고 또 의도치 않은 성공도 막 뒤섞여 있고. 그렇습니다. 이 분석은 미국이 그렇게 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배우는 능력은 분명히 있지만 동시에 그 이상주의하고 현실주의 사이의 근본적인 긴장 때문에 좀 비슷한 실수를 자꾸 반복하는 경향도 있다고 지적해요. 반복하는 경향도 있다. 바로 이 지점에서 당신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. 과연 미국은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이라는 이 엄청난 경험들로부터 진정으로 교훈을 얻었을까요? 아니면 지금도 역사는 그냥 다른 방식으로 반복되고 있는 걸까요?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꽤 의미 있는 탐구가 될 겁니다. 오늘은 오태민의 비트코인 지정학 세 번째 시간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의 지정학 게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. 다음 강의 주제로 곧 돌아올게요.